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고란입니다. 오늘도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블록이 되어 여러분과 세상을 하나하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이전과는 다른 오프닝에 많이 놀라셨죠? 네, 오늘은 인포맥스티에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관리, 감독, 진흥 등 정책 전반의 내용을 담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윤곽이 11월 중 나올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창현 의원님을 모시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법안과 관련한 부분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 의원님은 사실 정치권을 대표하는 가상자산 전문가로 유명하신데요. 아이고 예. 네, 실제로 경제학자 출신이신데 예. 제가 만나본 많은 경제학자분들은 사실 이 코인, 가상자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제가 금융을 전공했고 그 재무 쪽 관련해서 뭐 파생 상품도 가르치고 투자론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코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의아심이 있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금융의 질서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예, 그래서 자산이라는 개념하고 화폐라는 개념에서 이제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디파이다 뭐 이런 것들도 디파이가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니까 네네. 탈중앙 금융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수탁 문제, 거래소. 네네. 거래소라는 것도 다 금융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고 실제로 그렇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그 용어들이 전부 금융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한번 열심히 좀 들여다보고 특히 또 제가 또 국회에 있으니까 이제 네. 제도나 법이 필요한데 어. 제도나 법이 또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질서를 유지를 하고 규율을 확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코인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저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이쪽을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코인 같은 거를 좀 하고는 싶은데 만일 제가 코인 투자를 화끈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법을 만들 때 코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를 의식해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해상충, 네. 이해충돌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또 저를 또 비판하고 이러면 제가 하는 일이 갑자기 중지가 되고 막 그 사과 성명 발표하고 집으로 가야 되고 막 이러는 거 좀 싫어서 네네. 예, 좀 자제했습니다. 아, 투자는 안 하고는 하고 싶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새로운 뭔가 자산으로 예. 떠오르기 때문에 열심히 지켜보고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링 하는데 뭐 옆에서만 봐도 뭐 아주 흥미진진하고 예, 아주 그 상당히 그 특이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디지털 자산이 생겨나는 원인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처음에 제가 이제 그거를 공부하고 보면서 정말 그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겠나 모르겠는데 발칙한 상상. 정말 발칙한 상상이죠. 예, 사실 화폐라는 걸 누가 찍느냐? 중앙은행이 찍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쓰는 돈은 달러. 네. 달러는 누가 찍느냐? 미국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네. 찍죠. 예. 그거를 대체해 보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그 금융위기 터지고 또 못 사는 사람들 더 힘들어지고 하는 뒤에는 이런 금융의 불평등적 요소가 있다. 왜 중앙은행만 화폐 찍고 은행 통해서만 금융거래 하냐. 화폐도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세계에서 찍자. 채굴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그러한 그 금융거래 기록을 전부 블록체인 형태로 소위 분산 원장 형태로 모든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이 각자 다 보관하면은 누가 한 명이 그거를
저기 속여봤자 다른 기록들을 다 바꿀 수가 없으니 분산 원장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화폐 무정부주의, 금융의 탈중앙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비트코인이 나온 건데 그거를 만든 분들이 이름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게 가명으로 알려져 있고 네. 사실은 그 뒤에는 많은 그룹 오브 피플, 많은 전문가들이 가명을 써서 발표를 하고 그 아이디어가 실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독특해요. 예, 저 화폐 그리고 달러를 대체하는 화폐를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이 채굴 형태로 발행을 해서 쓰도록 만든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참 제가 봐도 참 발칙하다. 무정부주의적인 관점인데 그럴수록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면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머니로 태어났습니다. 네네. 머니를 역할을 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고 지금에 와 보니까 지금 한 24년쯤 됐는데 지금 자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된 디지털 거니까 자산. 머니의 영역이 비어버렸죠. 자산이 돼 버리니까. 네네네. 이 머니의 영역을 놓고서 또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에 보면 백서 제목이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거든요. 그럼요. 예. 캐시, 현금인데 지금은 금, 자산이 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머니하고 에셋이죠. 예, 에셋이 에셋이 돼 돼버렸다. 버렸기 때문에 머니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이런 것들이 메꾸겠다고 막 또 발표가 되고 또 시도가 되고 있는데 네네. 아주 혼란스럽죠. 지금 머니와 그렇죠, 에셋, 에셋. 자산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일단 용어를 통일하고 갈게요. 그렇죠. 지금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그렇죠. 가상자산, 예.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 많죠. 여러 용어가 지금 혼재돼 그렇죠. 쓰이고 있거든요.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 디지털 에셋으로 보면 좋을 것 디지털 같아요. 자산. 네. 그래서 자산의 영역으로 갖고 이 머니의 영역은 이게 좀 애매해요. 이거를 함부로 이걸 건드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민간이 사이버의 상에서 민간이 머니를 발행할 수가 있느냐. 중앙은행의 고유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대체할 수가 있느냐. 아주 어렵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상당히 이제 과제인데 현재로서 저는 머니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는 같지는 않고 결제 수단 뭐 지역 화폐 정도, 네네. 뭐 지역사랑 화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정도에서 쓰이는 결제 수단 정도까지는 몰라도 전 세계가 다 쓰는 결제 수단을 누군가 민간의 영역에서 만들어낸다. 야, 요거는 아주 상당히 아주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너무 좀 야망에 가득 찬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에셋 정도로 일단 가는 네네.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리고 코인의 영역은 따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가장 자산이 선호하시는 이제 원래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가버렸으니까 자산이라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머니가 목표인 그런 저 디지털 자산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처럼 붙여버리는 네네. 거죠. 예, 그러면 구별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등은 디지털 자산으로 자산으로 보도록 볼 수밖에 하겠습니다. 없어요. 예. 네. 그럼 이제 전통적인 자산, 뭐 금융, 부동산 있잖아요. 예, 그것과 비교해서 디지털 자산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원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이제 현재로서 지금까지 연구까지는 아니고 뭐 연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이 이제 실물 자산, 부동산, 금 이런 거. 그다음에 금융 자산, 주식 채권. 그런데 이제 제3의 자산, 디지털 자산. 제3의 자산. 제3의 자산이죠.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금이라든가 그 부동산은 들어가 살 수가 있고 네네. 금은 이에다가 씌워도 되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다음에 채권은 이자가 붙고 그리고 주식은 배당이 있습니다. 본질 가치, 본질적인 가치. 왜 이 가치가 있느냐? 뭔가 따라와요. 그걸 네네. 들고 있으면.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이제 뭐가 따라오냐? 아, 이게 지금 이제 이에다가 붙일 수도 없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어디 들어가 살 수도 없고 네네. 사이버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코드적 관점.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제3의 자산으로 봐야 되고 아. 본질 가치에 있어서
금융 자산이나 실물 자산과 완전히 다른 제3의 자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네네. 이거 어디다 쓰냐? 그쵸. 아니, 배당도 없고 뭐 이자도 없지 않느냐? 뭐 산업적인 그런 용처도 없지 않느냐? 제3의 자산으로 정의하고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좀 더 그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에 있었던 자산군에다가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보실 실물 자산, 입장이군요. 금융 자산, 디지털 자산 이렇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자산 중에서도 제3의 제3의 자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서 그거를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서 그 자체를 봐야지 자꾸 이게 실물 자산이냐 금융 자산이냐 쪽으로 자꾸 끼워 넣으려고 넣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제3의 자산으로 보고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을 하시기 전에 경제학 박사시고 교수십니다. 아이고, 예.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미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이제 4.5%에 예. 다다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가 이렇게 경착륙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 인플레 잡으려다가 그냥 경제를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무섭다라는 것은 뭐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인플레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 시스템과 경제가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장사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이게 미국이 좀 막 페달을 너무 밟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는 지난번 그 팬데믹 때문에 코비드 19 때문에 그 돈을 많이 풀은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생긴 공급망 충격까지 합쳐진 인플레거든요. 근데 두 개의 요인이 합쳐진 인플레를 돈으로 다 그냥 금리와 돈으로만 전부 해결하려고 드는 그러면 엄청나게 줄여야 되겠죠. 두 개 네. 합쳐진 거를 하나로 그냥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써 고통 신음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조금 좀 페달을 조금 살살 밟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이러다가 경제 다 때려잡겠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 정치적 목적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요 페달을 조금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뭐 디지털 자산 얘기를 할 때 매크로 미국 연준 얘기를 여쭤보는 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강달러 지속 이게 예. 사실 디지털 자산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크죠. 이게 예.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뭐 그 저 유동성 자체 그 저 돈을 풀어서 돈이 많이 저 풀리면은 확실히 그 부동산도 오르고 네네. 예 여러 가지 또 뭐 금도 좀 오르고 주식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같이 이제 가상자산 이쪽도 디지털 자산도 좀 여유 있게 투자가 되고 이러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돈줄을 콱 재면은 뭐 갑자기 이제 돈줄이 마르니까 이제 대출 회수 들어가고 막 네. 이러면서 그동안 투자했던 돈들을 다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 세력이 강해지고 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역시 유동성 금리와 유동성의 기본을 깔고 거기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가상자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 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 흐름만 봐도 비트코인 내부 변수보다는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질문은 그 연준 부의장 라엘 브레이너드 이 부의장이 암호화폐의 단점과 전통금융의 단점이 기본적으로 같다면 암호화폐에도 전통금융과 동일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아까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브레이너드 의장은 아니 어차피 비슷한 거 아니야? 전통금융에 따라서 규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성격이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면 금융의 일부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비트코인의 본질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폐로가 되려고 태어난 그런다 낮지만. 불행하게도 자산이 된 네네. 그럼 비트코인이 성공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달러. 현상은 달러가 네네.
달러를 대체해 버리는 거죠,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해서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들면서 태국에 가서 뭐 핸드백도 사고 그 돈으로 엘살바도르 여행도 하고 그러면 달러의 지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뭐 그냥 확 바닥으로. 줄어드는 거죠. 달러를 얘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달러 패권을 지켜야 되는 데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죠. 중앙은행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그 뭐 이거는 뭐 경제 영역을 떠난 문제일 수도 있으나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이제 그 승리하면서 전승국이 되면서 얻은 가장 최고의 선물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지난 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실상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매년 적자입니다. GDP 6% 5%. 그렇게 적자를 내도 어떻게 너네는 괜찮을 수가 있냐? 이유는 달러를 찍기 때문이다. 내가 찍어서 발행해서 쓰는 돈을 남들이 다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원유 수입하고 또 필요한 제품 수입하고 달러 주면 다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쓰고 안 가져와요. 우리는 막 4천억씩 쌓아놓고 있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그 기축통화국이 가진 그 특권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거를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발칙한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런 의사결정, 정책 당국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께서 그 행정명령 한 것도 보면 거기에 그 주문을 넣었어요. 절대로 달러 패권을 건드리지 않도록 이런 정책을 추진해라.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명시할 정도로 이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런 화폐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합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은 연준의 이사께서는 뭐 어떤 이유건 간에 좀 이렇게 규제를 하고 네네. 예, 좀 압박을 하는 쪽을 좋아하실 테니 그 압박을 해야 될 이유, 규제를 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하시겠죠.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 달러를 대신해서 비트코인이 한번 역할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머니가 되려고 했으나 에셋이 됐다. 네네. 머니 영역을 한번 다른 걸로 채워보자.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가치가 안정된 어떤 코인들. 그 코인 중에 대표적인 시도가 바로 페이스북 메타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1달러 주고 전자화폐에 1리브라 받아갖고 쓰겠다는 거예요. 네네. 아주 안전하죠. 1대1로 딱 그 가치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당국이. 달러의 패권,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민주당 의원이 이거는 9.11 테러보다도 더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상원 청문회에서 2번인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미국의 그 주요한 정책 결정자들의 머릿속에 이 달러와 비트코인의 관계 속에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2019년 4월에 리브라 백서를 발표한 다음에 그해 가을에 저커버그가 미국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의회에 나가서 아주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지속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에 리브라 팀이 아예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예. 아무래도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기네 나라 사람인데 자기네 나라 맞아요. 기업이고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네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사실. 네. 예. 지금 이제 미국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 사실 비트코인 투자가 뭐 이제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 연기금 헤지펀드, 뭐 은행 같은 뭐 되게 전통적인 금융기관이죠. 이 디지털 자산을 대체 자산으로 보고서 실제로 일부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 투자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상황은 이제 특근법이라는 법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법적인 그런 기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기반이 미약하고 기본법이 없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의 그 정체에 대해서 법적인 기반이 미약하다 보니까 우리 금융기관들이 이걸 해보려고 하면 법적 기반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런 게 있어서 이 자산은 어떤 거고 어떻게 다루고 뭐 이런 게 좀 법적 기반이 딱 있어야 좀 안심하고 들어가는데 법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선뜻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그
좀 상황입니다. 예, 실체가 있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100% 멋있게 인정이 안 되니 알아서 할 사람은 좀 하고 그리고 저 전통 금융기관들은 조금 법적인 토대가 약하니까 건드리면 혼날 나중에 것 같아. 혼나거나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묘한 아주 그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흰색을 만들어야죠. 그 흰색을 만드시는데 지금 앞장서서 노력하고 예, 계십니다. 노력을 좀 네.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회색이라서 잘 못 건드립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흰색이 되면 좀 확실하게 이제 딱 정립이 되면 기본법 제정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법적인 그런 제도가 탄탄하게 구축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 해보고 싶다.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제3의 자산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그럼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을 조금 더 뜯어보자면 뭐 코인도 있을 테고요, NFT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뭐 NFT를 활용한 뭐 코인을 활용한 그렇죠. 디파이도 있을 예, 테고, 예, 예. CBDC도 있을 테고, 예, 예. 이걸 어디까지 다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증권하고 똑같은 게 있고 증권처럼 닮은 게 있고 증권하고 상관없는 게 있어서 일단 증권하고 똑같은 거는 자본시장법으로 보내고 얘는 이쪽으로 증권이니까. 보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처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게 이제 CBDC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저 한국은행법으로 집어넣어야죠. 이건 또 이쪽으로. 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법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부 뭐 비기본법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남는 거 이제 디지털 에셋, NFT라든가 코인 중에서 이런 것들을 네네네. 기본법의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추가되는 형태는 거기에 대상이 되게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르마타기라고 그러나 이렇게 네네. 좀 금을 거야 될 것 같아요, 영역을. 이거 가름바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머니 쪽은 머니로 보내고 증권은 확실한 증권으로. 증권은 증권으로 보면 나머지 이제 전부 디지털 자산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법이 없다라는 부분을 꼽으시나요? 없다라기보다는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특정금전, 그 특금법이 특금법이에요. 있는데 좀 이게 자금 세탁 방지법이에요. 그 원래 목적이 뭔가 디지털 자산 쪽에 포커스된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색지대에서 묘하게 지금 있어서 그 회색지대에서 이게 확 이제 올라왔는데 네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이건 자산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다 뭐 이런 그 발언을 하시면서 정부 전체 그 정책 기조가 이거를 제도권 안에서 끌어들여서 제도권 안에서 잘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제도권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서 없애듯이 가야 되는 네네, 맞아요. 쪽으로 가면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밀려난 상태에서 막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막 투자자가 막뭐한 200, 한 150, 200 됐을 때만 해도 그냥 괜찮은데 한 600, 700만 넘어가니까 이건 뭐 무시할 수 없는 맞습니다. 분야가 되니까 그제서 다시 제도권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걸 다루기가 참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 쪽 관점에서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그 평가를 해보면 네. 이게 도대체 거래소가 뭐라고 봐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거는 그 코인 시장이 초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라든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가 소위 작전 행위 같은 거 비슷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됐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코인 담당 어. 초기에 그걸 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특가법상 사기죄 이런 거 막 걸어서 했는데 왜 무죄가 나왔냐면은 큰 그림으로 볼 때 네. 적용할 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무죄가 나오는 수준. 예. 이게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었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바로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냥 뭐 저기 잘못된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성장할 때 조금 그 그늘에서 크다 보니까 이게 저 양지에서 컸으면은 아주 반듯하게 잘 컸을 수도 네네. 있는데 그늘에서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와서 뭐 문제 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거냐가 중요한데 적어도 과거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을 건 짚어야 되고 잘못한 것도 있고 좀 이상한 것도 있다.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 지금부터 잘해보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래 이번에 국감에서도 제가 네네, 한번 맞아요. 질문을 했었어요. 네네네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아주 멋진 대답을 하더라고요. 재판 중인 사항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 아주 그 수사 중인 사안, 재판 중인 사안 네네. 이런 건 이제 거기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해진 답변을. 아주 정해진 모범 답안이 나왔는데 어쨌건 앞으로 좀 잘 키우자. 뭐 저도 뭐 그렇게 옛날 거 가지고 붙잡아 가지고서 뭐 계속 그 공격만 하고 비판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잘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한데 다만 뒤돌아보기는 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초기에 좀 이상하게 좀 네.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어두운 구석도 있었다. 좀 이런 면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 가운데는 디지털 자산 전문가로 소개가 돼 있다 보니까 아이고, 뭐, 예. 혹시 의원실로 막 찾아오는 이런 피해자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을 찾아가시죠. 예, 경찰에 신고가 되고 네네. 아주 그 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겉으로 내세우고 사실상 다단계 판매 사기 이런 게 많아요. 아주 명백한 사기죠. 예, 그런 피해자들은 많은데 그런 피해자분들을 좀 뵌 적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시원하게 도와드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 보호 기금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가 되려면 실체가 명확해야 되는데 실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 데서 오는 그 회색지대에서의 문제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말씀하시면서 투자자 보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게 법이 너무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산업 육성이나 진흥은 외면하는 거 아니냐, 너무 규제가 산업에 그 어떻게 옥죄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규제와 규율과 지능이라는 두 개의 축을 어떻게 하면은 저 하나의 법에 담을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에다 담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한 기관에서 할 거냐, 두 기관에서 할 어. 거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규제 일변도로만 이 법이 가지는 않고요. 예, 지능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금융이 지금 전부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가상자산도 같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같이 협업 체제 내지는 또 공존 체제로 가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융. 디지털 자산. 예, 그래서 디지털 금융의 디지털화에서 이 가상자산 내지는 디지털 자산이 같이 연결이 돼서 성장을 하면 아주 좋은 모델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CBDC다. 이거는 네. 이제 뭐 디지털 기본법에서 담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그걸 지금 저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근데 그거를 발행을 해서 디지털 원화가 제 그 핸드폰에 그쵸. 휴대폰에 지갑에. 전자지갑으로 들어오고 그거를 태국에 저 송금할 수 전자지갑 있죠. 송금하고 뭐 원화를 말이죠. 그럼 BTS 굿즈 살 때도 네네. 태국 사람들이 뭐 디지털 원화를 산다든가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부분적으로 동남아 아. 정도에서 기축통화 수준의 뭐 완벽한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약간 그 캐시 수준의 네네. 디지털 커런시가 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또 올라가는 거 그러네요. 아니겠어요? 네네. 또 우리나라 또 태국 바트화도 좀 쓰게 되면 쓰는 것이고 디지털로. 그래서 그 디지털의 영역에 화폐가 들어오면서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주 그 우리 영역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함께 동남아라든가 이런 그 좀 가까운 영역에서 우리 원화의 위상도 올리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 가지고 또 비즈니스도 만들 수 있고. 네네. 그런 거는 뭐 굴뚝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저 우리 MZ 세대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비즈니스 하고 이러는 거를.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이제 법으로 돌아와서 네. 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지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장 뭔가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투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충분한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평등하게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 참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코인의 정체라든가 또 이더리움 그 메인넷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화이트 페이퍼 소위 네네. 백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이게 상장이 됐는데 상장하면서 돈만 쫙 끌어가고 맞아요. 약속했던 프로젝트는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고 이래가지고 조금 질서가 좀 이렇게 잡혀 있는 좀 잡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정보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분들이 그 정보를 주면서 이런 거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이런 네네. 경우가 이제 참 또 그렇죠. 문제고.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됐다고 해도 제대로 제공이 안 된 셈이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 시장이 조금 이제 정화가 된달까? 조금 질서가 좀 잡혀야 되는데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그늘에서 성장을 해버린 맞습니다.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양지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진통 같은 것도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하고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50년대 그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교과서를 봤는데 그 교과서에 사회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식은 투기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근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예.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지금은 투기다, 이건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건전한 투자 자산으로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디지털 자산의 아이디어가 다른 디지털 금융과 결합이 돼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NFT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너무 투기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과거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는 우표라고 하는 것이 참 네, 저도 예. 그거 모은 적 있어요. 모은 적 있으세요? 예. 그 MZ 세대시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아닌가요? 예. 하여튼 그 우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사실 우표의 기본 기능이 있잖아요. 편지에 이렇게 붙이면은 편지가 또 배달이 되니까. 네네. 근데 그 우표가 예쁘고 막 여러 가지 또 기념 우표 같은 게 나오면은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뭐 맞습니다. 기념 우표 한정판 이러면 네네. 또 막 줄 서서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NFT라는 개념 물론 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꼭 이렇게 어떤 때는 약간 기념우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네네. 저게 어떤 실물 세계에 존재하는 그쵸. 거를 토대로 이걸 디지털 세계로 끌어들여 가지고서 그걸 하나의 자산을 만들어내는 큰 그림으로 볼 때 기술적인 요소를 다 떠나서 그래서 기념우표적 관점에서 그 기념우표를 열심히 수집하고 교환하고 또 약간 프리미엄 붙여서 판매도 하고 하던 이런 부분하고 조금 약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던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 삶에 나온 게 등장을 NFT. 한다면 그런 것도 이건 다 투기고 다 문제 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예, 그런 기능을 살리고 확장시키면 또 재밌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내부에서 본성적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좀 거기랑 결합되면 저는 뭐 좋은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투기 상품까지는 아니어도 투자 상품 쪽으로 기념우표 수집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조금 너무 그 우표 얘기하니까 좀 올드해 보여서 죄송한데 하여튼 알고 있는 제가 참 네. 아닙니다. 저 알고 계신다는 게 네네. 신기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의 비유가 좀 적절한 면이 있고 닮지 않은 면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NFT적 관점하고 유사한 면이 있다는 면에서 항상 모든 것이 발전을 하되 형식은 바뀌어도 내용은 또 유지가 되는 면도 있지 않느냐. 네네. 너무 투기라고 공격만 하진 말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게 너무 비대한 거래소의 그 근본 원인이 있다라고 예.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고 하는 곳을 보면 이게 주식을 거래할 때 경우에는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가 있고 그렇죠. 증권 금융
증권 전산, 예탁결제원, 신용평가사, 그리고 여러 증권사. 이게 되게 기능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업비트, 빗썸하면 그 모든 기능을 그냥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워낙 이게 뭔가 다 너무 집중이 되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이번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정위 차원과 금융위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을 했고 또 뭐 좋은 또 대답도 받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그 제가 지적한 문제 중에 아주 간단하게 하나를 예를 들면은 투자자 내지 유저라고 그러죠. 유저가 그 거래소에 K뱅크에 계좌를 개설하고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고 남은 돈이 있다.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넣고 50만 원어치 사고 50만 원 남았다. 그럼 50만 원이 그 업비트의 자산으로 잡혀요.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니까. 부채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업비트가 얼마 전에 재벌이 됐어요. 그쵸. 그 돈이 다 자기 부채 이꼴 자산으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10조가 넘었어요 자산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공정위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 이 돈을 증권 시장에서 주식과 관련한 고객 예탁금은 아까 말씀하신 고객 예탁금은 증권금융으로 가고 네네. 그다음에 주식은 예탁결제. 예탁결제원으로 가고 계좌는 증권사에 있고 파자 팔자는 거래소에서 다 이게 다 분리돼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평가사는 그 주식에 그 발행한 회사에 등급을 매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한다면 증권 전산도 있어요. 증권 코스컴. 전산. 예,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들고 그걸 혼자 다 하는 거죠. 아까 그쵸.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미비점이 어디까지 오느냐? 고객이 맡긴 돈을 그 회사의 자산으로 잡는 상황까지 오면서 업비트가 졸지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발표가 됐어요. 10조 원이 넘는. 네, 10조 원이 넘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 지금 상태가. 예, 그래서 그 현재 법 체계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얼마나 지금 애매하게 돼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조각 정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쳐야죠. 그래서 거꾸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어떤 걸 고치면 이렇게 10조 재벌이서 빠지도록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자산으로 잡히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 뭐를 고쳐야 되는지 그 고쳐야 될 법들을 다 점검해서 갖다 줘라. 그러면은 빨리 고치겠다. 네네. 이렇게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어요 공정위한테. 예,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조금씩 고쳐가는 것도 있지만 전체 그 시장을 좀 이렇게 규율을 잡는 이런 거는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시장의 규율을 잡는 거 이게 예. 바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나온 걸 보면 사실 연내 예. 되기로 했거든요. 지금쯤 아마 뭔가 다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지금 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준비를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애매한 부분이나 좀 민감한 부분들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 단계적 접근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단계적 접근이라 쉽게 말해서 다 넣어서 명작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한 거를 쭉쭉쭉 집어넣어서 일단 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은 개정을 하는 거죠. 개정을 하는 거죠. 제정을 할 때 막 그냥 어마어마한 500조 항 집어넣고 이러지 말고 말하자면 50조 항이나 100조 항 가지고서 어떤 규율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서 그다음에 개정안을 계속 내서 완벽하게 만드니까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미국하고 일본이 또 차이가 나는 점도 네네네.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에서 이것도 넣어야 되고 이것도 넣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 또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조금만 줄이고 아주 필요한 것들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넣고 전담기구 정도까지 해서 그리고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방향을 잡을. 그래서 필요한 1단계 정도는 뭐 이미 다 돼 있다라고 볼 수 그럼 있어서 연내에 도입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적어도 1단계 그 정도는? 안을 제정안을 발표할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아까 민감한 부분도 있다라는 해주셨는데 또 어떤 부분이 주로 민감하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율을 얼마나 규율을 해야 될지 이런 거, 규율의 강도 강도,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형사처벌 조항 같은 거 뭐 말씀하시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네. 예, 그런 거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전담기구 문제 같은 거, 네네. 예, 전담기구도 좀 느낌상 아까 좋은 말씀해주신 게 규율과 지능 다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두 개를 다 하려면은 따로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좀 또 정부 전체적인 흐름이 새로 기구 막 만들고 이러는 부분이 좀 긴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작은 쉽지 정부로 않아요.推작은 있으니까. 정부로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 전담 기구를 그러면은 1단계에서는 좀 금융위 안에 설치해 놓고 하다가 나중에 독립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니까 금융위 안에 두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논의가 필요하죠. 예, 그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담 기구를 별도로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규율은 잘하는데요. 아, 금감원이? 예, 정말 잘해요. 이게 때리는 거 아주 확실하게 뭐 그냥 확실하게 네네. 벌을 잘 주는데 네네. 이 지능은 이제 좀 안 어울려요. 아. 감독원하고. 아, 금융감독원이니까. 감독이잖아요. 네네네. 예, 기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그 지능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커미티,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집행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커미티와 집행기구를 합친 전체를 우리가 커미션. 근데 이 커미티도 위원회고 커미션도 위원회라고 번역을 해서 저는 그 커미션을 둘 다 위원회로 번역한 번역은 정말 헷갈려요. 맨날 네네. 누군가 와서 위원회 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분이 도대체 커미티 그걸 그러니까 원하는 건지. 회의체 자문기구나 뭐 회의체만 만들자는 건지 집행기구까지. 아니면은 집행기구까지 딸린 전체 커미션을 만들자는 건지 예, 그것도 헷갈려요. 지금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가 다 커미션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커미션이라는 커미티 이름도 금융위원회고 네네네. 공정위원회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 위원회라는 단어가 주는 그 혼선이 조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전담 기구는 디지털 자산 커미션이죠. 아. 네. 그래서 규율 담당 부서와 지능 담당 부서가 같이 있는 이제 독립된 커미션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데 지금 그거를 추가로 정부조직법상에서 새로 그 장관급 혹은 뭐 차관급 행정기구 합의제 행정기구 커미션을 만드는 것이 조금 전체적 분위기랑 안 맞는다면 금융위원회 안에다가 증선위처럼 하나의 커미티를 만들고 금융위의 사무국에서 일부 조직이 그 커미티를 좀 백업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뭐 구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큰 그림은 규율과 지능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입니다. 아, 네,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예. 그 앞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서 리브라 말씀해 주시면서 예, 예. 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미국이 사실 그 최근에 가장 이제 위협적으로 느꼈던 게 디지털 위안화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경계를 했었는데 이후에 약간 여러 가지 테라 루나 사태도 터지고 막 이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유독 강력하게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럼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은요. 전 세계가 다 쓰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대체제입니다. 달러와 대체제. 달러의 대체제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는데 리브라라고 이름을 DM으로 나중에 바꿨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 DM으로 바꿔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포기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달러를 이제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엄청 쓰고 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미카라고 법이 나왔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아예 제한을 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주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되 그 발행량 자체가 딱 한정이 돼서 전 세계가 다 쓰거나 뭐 어느 지역에서 다 이렇게 못하게 오. 처음부터 아주 그냥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아주 민감한 영역입니다. 예, 이게 성공을 하면 달러를 대체하기 때문에 네네. 달러 패권에 상당히 그 영향을 주게 돼 있어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들이 허용하더라도 은행 정도, 은행. 예, 미국의 정책 당국의 그 규제 아래 놓여 있는 은행 정도가 발행하는 정도. 그래서 언제든지 규율을 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정도 이상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어떤 한 스테이블 코인이 쫙 퍼져서 기존의 달러 네네. 시스템을 위협하는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있는 달러를 디지털화한 게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뭐 CBDC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CBDC.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약간 CBDC 발행은 약간 미적거리는 느낌이거든요. 뭐 예. 중국 같은 국가와 비교했을 그렇죠. 때. 예. 뭐 CBDC에 대해서 그렇게 막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가다가 혹시 자기들의 힘을 잃거나 어떤 영향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돈 기축통화 시스템 어떤 한 나라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발행한 달러를 전 세계가 다 쓴다는 여기에 누구도 이렇게 숟가락을 못 올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그것이 디지털 화폐가 어떤 디지털 화폐도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거는 용납 못 하겠다라는 게 여러 군데서 읽혀요. 예. 그러면 우리 기본법에도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사항이 뭐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아직 아예 머니 쪽으로 아예? 화폐 쪽으로 그 한국은행법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거시적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규제 말고 이 법 말고 그 밖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금융의 디지털화와 그다음에 핀테크의 도입 그리고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그 서비스들이 막 이렇게 융합되고 결합되고 이러면서 플랫폼 쪽에서 의 영역과 금융의 영역이 막 그냥 섞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섞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새로운 서비스를 막 만들어내니까 이 우리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자산도 그러한 전체적 플랫폼 비즈니스와 플랫폼화에 얹어져 갖고 같이 섞여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네네. 예,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거를 자꾸 투기적 자산의 관점에서만 보면서 이렇게 눌러야 되겠다가 아니라 좀 키워줄 건 키워주고 기술 발전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응용이 잘 되도록 좀 법도 좀 네네. 고쳐주고 이런 그 전향적 자세라고나 할까? 예를 들어서 뭐 금산분리만 해도 그냥 뭐 재벌이 은행 가지면 은행 돈 다 빼먹는다. 뭐 늑대 같은 존재들이다. 절대로 늑대가 양을 못 먹게 벽을 치자. 이게 이제 금산분리였는데 지금은 그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딱 크더니 금융의 영역으로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는 늑대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약간 여우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냥 여우는 넘어와라 그러면서 하니까 빅테크가 막 금융을 막 하잖아요. 그냥 슬쩍 들어와서 고객들을 위해서. 아, 그러고 보니까 의원님이 인터넷은행 기본법에도 관여를 저는 하셨나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아, 네네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금산분리가 이게 녹고 있는 거는 기존의 재벌 회사들, 기존의 대기업들은 이제 관심 없거든요. 플랫폼에만 이제 플랫폼이 주로 관심이 있으니 금융회사들은 또 거꾸로 좀 넘어가고 싶다는 거죠. 플랫폼 쪽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대한 모호성, 빅 블러라고 하는 현상으로 보죠. 기존 금융사와 플랫폼사가 금융 영역에서 서로 이제 섞여 버리는 상황. 예, 누구 거냐가 애매한 같이 하는 거죠. 뭐. 네네. 거기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 들어가서 같이 좀 결합이 돼서 비즈니스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너무 규율의 관점에서만 네네. 보지 말고 지능의 관점까지 항상 균형을 가지고 이 대상을 바라보면 그 시각이 좀 따뜻하면은 얼마든지 차가운 눈으로 보지 말고 좀 따뜻한 눈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런 네,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별도의 관리 감독, 지능과 규율을 함께 할 수 있는 뭐 디지털 자산 감독청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뭐, 있는데 최종원, 예. 청이 빨리 기본법도 나오고 청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 초대 청장의 아이고 아닙니다. 뭐 그런 거는 뭐 네.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요. 네네. 예, 예. 아무튼 법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만나본 금융회사에서 이쪽 크립토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렇죠. 야, 막 우리 준비 다 돼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신호가 안 울린다. 그게 그렇죠. 바로 법이거든요. 신호가. 기본법이죠. 예, 거기에서 법적 기반이 정확히 컴플라이언스도 통과되는 거고 미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요새는 큰일 나니까 네네. 예, 그걸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느냐 이제 마지막 판에 몇 가지 좀 네. 민감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곧 좀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의원님께서 실제로 투자는 안 하셨다라고 했지만 예, 예. 주변에서 뭐 그런 피해 사례나 뭐 여러 개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요새 뭐 힘들잖아요. 네. 루나, 테라 이런 것 네, 때문에. 맞아요. 예, 예.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혹시 해줄 말씀은 없으신가요? 아, 이거 뭐 제가 이거 이렇게 루나 테라를 보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게 좀 이거 허술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냥 가슴도 아프고 야, 이거 정말 힘든 그런 분야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는데 지금 뭐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죠 이제. 예, 그래서 그거 어떤 영역, 그 네네. 투자의 영역에서 그런 가격의 등락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을 하기가 좀 힘들고 하여튼 이 시장 자체가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 건 맞는데 지금 존재하는 이 코인이 오른다 내린다를 제가 얘기하기 참 그쵸. 어렵기 때문에 이 참 뭐라 할 말이 좀 뚜렷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요. 모호한 발언으로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사실 투자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잖아요. 그 투자한 대상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위험과 거래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코인에 투자할 때 지금은 거래 위험에 우리 투자자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었거든요. 먹튀를 한다거나 아니 프로젝트가 갑자기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식의 등등.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 거래 위험을 없애주시는데 아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자,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등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